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볼게요. 저희가 이제 저번 주 금요일 수업에서 마지막에 이런 거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다르다고 나오는 결과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다 했는데 간단하게 찾아냈습니다. 저번 주에 했을 때 1.1과 1.2의 연산을 통해서 2.3이라는 결과 true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이것도 언어마다 달라요. 1.1, 1.2 연산을 해도 다르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자바는 그냥 같다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찾아냈습니다. 지금 0.1과 0.2라는 값을 둘 다 소수죠. 이 값을 더블 타입의 A, B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놨고요. 그리고 얘네들의 연산의 결과가 0.3이랑 같냐를 물어봤습니다. 사람이 이 코드를 그냥 숫자만 보고 판단을 했을 때 당연히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차피 이 값을 이 자리에 치환을 했을 것이고 B도 마찬가지. 근데 0.3이 다르다라고 나옵니다. 실제로 출력 결과는 false가 나와요. 이런 것처럼 이제 모든 언어 공통으로 소수의 연산, 소수의 계산에서는 완벽하게 정확한 값을 나타내기 곤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산할 때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도 진짜 동일합니다. 이렇게 써도 결과는 false라고 동일하게 나와요. 이렇게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이제 뭐 고정소수, 부동소수 등등 프로그래밍 언어 안쪽에서의 소수의 개념에 따라 좀 나뉘게 되는데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들어갈 필요가 없고요. 그 연산을 그냥 조심해서 써야 된다 정도로만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업 페이지에 제가 문제 2개 올려놨어요. 변수 관련된 문제인데 가장 변수를 처음 배웠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풀어볼 수 있는 문제 2개입니다. 이 두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잠깐 드려볼 테니까 푸는 방식은 아시죠? 문제 여시고 여기에 있는 코드 그대로 다 복사 본인 거에 그대로 다 붙여넣기 진행해서 푸신 다음에 다음 문제 풀 때는 해당 코드 부분 드래그 전체 선택해서 주석 걸어 놓고 푸시면 되는 거. 네, 그렇게 해서 1번, 2번 문제 둘 다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자, 문제를 푸시는데 잠깐만 앞에 화면 볼게요. 문제를 옮기시고 이제 문제를 보실 때 맨 위에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여기는 그냥 설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변수를 막 배운 참이니까 변수에 대한 설명 한 번 더 나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코드를 작성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은 이쪽입니다. 밑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정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안쪽에다가 코드를 작성을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이러한 결과로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그 위에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밑에 부분을 건드리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딱 여기만 건드려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시면 돼요. 다시 해보세요. 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아직 다 못 푸신 분들은 일단 화면을 보시고 제 설명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업이 끝난 후나 아니면 쉬는 시간 같은 때 이용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문제 같은 경우는 A와 B가 가지고 있는 값을 서로 뒤바꿔 달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문제였는데 사실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생각을 딱 잡으시면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고민할 필요도 없는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근데 아직 우리가 이제 막 변수라는 걸 배웠고 언어라는 게 쓰여져 있는 상태에서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거는 저는 지우도록 하고 이것도 한 줄로 압축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입으로 말씀 안 하셔도 머릿속으로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한 줄 보면은 우리가 어떤 문장을 떠올려야 하는가. 자, 오직 정수형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A라는 변수, 여기서 이제 하나의 공간을 만들고 O라는 값을 넣겠다라고 하는 의미죠. 자, 이거는 완전히 숙달되시기 전까지는 꾸준히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뭐 문제를 풀든 아니면 복습하면서 코드를 읽든 언제가 됐든 좋습니다. 이런 거 마주치면은 한 번씩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계속 정수형 데이터 타입 인트만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개발할 때는 int도 많이 사용을 하겠지만 string이라고 하는 타입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해요.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따로 할 거예요. 자바 안에서 문자를 다룰 때 사용하는 캐릭터 아니고 이거 말고 실제로는 string이라고 하는 타입을 주로 사용을 한다. 이 녀석은 나중에 또 공부를 하게 될 거니까 일단은 자, 그리고 기본 자료형 타입 8가지 우리 이 부분은 적어도 암기를 하셔야 된다라고 했었죠. 이것도 제가 말하면서 쓸 건데 여러분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8가지가 다 빠짐없이 들어있어야 돼요. 캐릭터, 문자형이죠. 바이트, 쇼트, 인트, 롱, 그 다음에 플롯, 버블, 그 다음에 불린. 이 기본 자료형 8가지는 항상 머릿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적은 순서가 제가 보여드렸던 문서에서 적혀있는 순서였는데 사실 그 이 순서 8가지를 딱 기억하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의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어서 외우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만큼이 정수형이고요. 이만큼이 실수형이죠. 그리고 얘는 논리였고 얘는 문자였어요. 데이터 타입이 총 4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타입의 그 큰 틀이 4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4가지를 순서대로 외우시면 좀 편할 거다. 그래서 정수형 4가지, 그다음 실수형 2가지, 논리형과 문자형은 어디에 넣든지 간에 빠뜨리지 않게끔 항상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 바로 들어와서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그냥 실행을 시켰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와요. 자, 일단 첫 번째 줄에 있는 5, 이 녀석은 얘 때문에 나왔겠죠? 우리가 a라는 변수 만들어서 5라는 값을 넣어놨으니까 여기서의 a는 변수예요, 값이에요? 얘는 값으로서 활용이 됐죠? 그래서 5라는 값으로 치환이 됐고 그 출력의 결과로 5가 나왔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5 플러스 10이 될 거니까 15라는 값이 나왔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테스트 같은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의 개념으로 보시라고 있는 부분이니까 자, 실제로 문제는 여기입니다. a의 값이 자, 얘는 현재 5로 치환할 수 있겠죠? 값으로서 사용이 됐으니까 그러면 a 콜론이라고 하는 문자와 숫자 5의 연산 얘가 문자처럼 형 변환이 이루어질 거고 그러면 문자 더하기 문자 이어붙이기를 통해 이렇게 나올 것이다. 자, b도 마찬가지였죠? b에는 10이라는 값이 들어있는 상태였으니까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코드를 수정을 하면 이제 이 녀석들의 결과가 이렇게 나와야 된대요. A라는 변수한테 10이라는 값이 들어가야 되고요. B라는 변수한테 5라는 값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 결과에는 아직 그렇게 변하지 않았죠. 자, 이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코드를 수정해야 되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에 특별한 조건 없고요. 그냥 값을 서로 바꾸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저는 뭐 할 거냐면 A한테 10 제할당 줄 거고요. B한테 5 제할당 줄 겁니다. 이렇게 코드를 적어버리면 자,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쭉 흘러내려가듯이 실행이 될 것인데 A라는 녀석 만들어진 선언 당시에는 5라는 값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다가 쭉 코드가 내려오다가 이쪽에서 16번째 라인부터는 A는 더 이상 5가 아니라 10이라는 값으로 바뀌겠죠. 왜냐하면 A라는 변수는 하나의 공간이었고 이 안에 5라는 값이 있었지만 10이라는 값을 제할당하기 위해서는 얘가 사라져야 되니까요. 그렇죠? 이 개념을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변수의 값을 아예 바꿔버리는 형태로 A한테 10을 제할당, B한테는 5를 제할당. 그러면 결과는 우리가 원했던 결과대로 나타나게 되겠죠. 자, 이 문제를 할 때 지금 되게 어이없을 정도로 간단한 해답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접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방식이 이런 거예요. 이 방식을 가장 많이 시도하세요. 실제로 이렇게 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도. 근데 제가 이제 확인을 못했지만 자, 이 방식을 하면 결과가 나오던가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지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흘러간다라고 했습니다. A한테 5가 들어있는 상황, B한테 10이 들어있는 상황. 그러면 여기 16번과 17번 코드를 만나기 전까지는 A는 5고요. B가 10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16번 코드를 만납니다. 자, A라는 녀석 얘는 변수예요, 값이에요. 얘는 공간이죠? 값으로서 활용 아니고 공간이죠?
공간을 불러다 놓고 B가 갖고 있는 값, 얘는 변수예요, 값이에요? 얘는 값이죠. 이퀄 마크 좌변에 위치하고 있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결국 이 코드는 A한테 10이라는 값을 제할당하는 코드가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방금 전 상황과 동일한 상황이 됐어요. 자, 그럼 이 밑에 있는 코드, 이 B는 변수예요, 값이에요? 변수죠. 공간이죠. 자, B한테 A를 넣습니다. A 현재 몇이라고요? 10이죠. 그럼 우리는 둘 다 10이 된 거예요. B는 5가 되어야 되는데 A의 값이 이미 변한 뒤에 B의 코드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5라고 변할 수 없고 10이라고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순서가 바뀌면 어떨까? 만약에 첫 번째 시도를 저처럼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하셨다면 이 시도까지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 사실 도찐개찐이죠. 순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B한테 5 넣어놓고 바뀐 5를 A한테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다. 10이 나올 거냐, 5가 나올 거냐, 둘 다 10이냐, 둘 다 5냐, 이 차이밖에 없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이 방식은 옳지 못하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하게 그냥 값을 직접 제할당하는 과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바로 진행을 할 건데 이 녀석은 이제 조건이 하나가 붙었어요. 값을 서로 바꿔주는 작업까지는 동일한 문제인데 조건이 숫자 사용 금지, 사칙 연산 사용 금지래요. 자, 이게 뭘 뜻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거 똑같이 지워주도록 하고 얘는 이제 귀찮으니까 그냥 둘게요. 이 녀석도 제거를 해주고 자, 어쨌든 A한테 5, B한테 10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동일한 조건이에요. 다만 얘만 추가된 상황.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상황, 아까 전에 했던 해답. 자,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면 우리는 문제 조건에서 숫자를 사용하지 말라는 조건을 어긴 거죠. 실제로 숫자를 사용했으니까요. 그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거겠네요. 그럼 이 방식은 안 되겠구나. 자, 그러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A가 가지고 있는 값이 5니까 이러면 A 더하기 A니까 5 더하기 5면 10이죠. 된 것 같죠? 뭔가 A의 값은 10으로 변한 것 같아요. 그 다음 어떻게 할 거예요? 난감하죠? 여기서 A 넣어버리면 A는 이미 10일 텐데 방금 전에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상황과 동일해지는 거죠?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건 어떨까요? 여기다가 그냥 B를 넣어놓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근데 이것도 사실 뭐 숫자니까 어차피 조건에 부합할 수 없겠네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숫자랑 사칙연산을 쓰지 않고서는 뭔가 이런 방식으로 접근이 불가한 상태였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떠올리셔야 되는 사항은 이런 거였습니다. 사실 이것도 정말 간단한 얘기인데 제가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을 좀 해볼게요. 자, 우리한테는 지금 A라는 하나의 컵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하나의 공간이기 때문에 뭐 박스 형태로 그리든 컵 형태로 그리든 어쨌든 값만 하나 넣어주면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이거는 일단 지우고 자, A라는 컵과 B라는 컵이 존재하는 상황인데 여기에 각각 다른 음료수를 담았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A한테는 빨간색 음료수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5라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기다 붙여서 자 그리고 B한테는 초록색 음료수 얘는 10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이거죠. A에 들어있던 이 5라는 음료수를 이쪽으로 B한테 옮기고요. B가 갖고 있던 음료수를 A한테 옮기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거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상황을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컵이 두 개 있고 각각 다른 음료수가 담겨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컵 두 개를 사용해서 서로 음료수를 교환할 수 있나요? 흘리지 않고? 불가능하겠죠? 진짜 말도 안 되게 한쪽 컵에 있는 음료수를 위로 던져 놓은 다음에 재빠르게 옮겨 담고 음료수를 흘리지 않고 담을 수 있다면 뭐 가능하다고 우길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얘기에 가까워요. 근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결국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현실에서 쉽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컵 하나를 더 가져오면 되죠. 저는 얘를 C라는 컵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C라는 빈 컵을 가져왔으니
A가 들고 있는 음료수를 C한테 잠깐 따라 놓고요. B가 가지고 있는 음료수를 A한테 옮긴 다음에 C가 가지고 있던 음료수를 B한테 옮긴다면 우리는 완벽하게 둘을 교체했죠. 이 방식을 코드로만 옮길 거예요. 코드로만 옮기다 보니까 당연히 개념은 조금 달라질 텐데 실질적인 코드의 개념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A에 들어있던 O라는 음료수를 C한테 그대로 넣어줍니다. 이때 A가 가지고 있는 음료수가 코드 개념으로 보면 사라지진 않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B가 가지고 있는 음료수를 A한테 줘요. 근데 이렇게 주면 변수는 하나의 값밖에 못 가지니까 원래 들어있던 음료수 사라지고 이게 남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C가 가지고 있는 음료수를 B한테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 C는 5라는 값을 가지고 있거나 반대로 했을 때 1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했던 A와 B의 값 수합은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과정이 가장 기본적인 변수의 개념, 변수 수합이에요. 변수의 값을 서로 바꿔주는 과정. 자, 그걸 코드로 그대로 옮겨볼게요. 자, 우리가 처음에 진행했던 게 A에 있는 음료수를 어디에 담았다고요? C한테 담아줬죠. 그런데 우리한테는 지금 C라는 변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C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죠. 만들어서 바로 A라는 값을 넣어도 되고 아니면 변수 만들어 놓고 이렇게 넣어도 상관없을 거고요. 어쨌든 간 우리가 넣고 싶었던 A가 가진 값을 C한테 넣어주는 코드 과정을 하나 추가를 해주고 자, 이 상태로 A가 가진 값을 C한테 넣었습니다. 그러면 A한테 지금 이거 한 거예요. 이거 했어요. 그 다음 우리가 했던 게 B에 있는 음료수를 A한테 준 거였죠. 그 과정 A한테 B가 가진 걸 준다. 그 다음에 B한테 C가 가진 걸 줄 거야. 이렇게. 그러면 B한테 C가 가진 걸 줄 거야.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보셨던 이 상황을 그대로 코드로 작성했을 뿐이에요. 하나의 컵이 필요했기 때문에 변수 하나를 생성을 한 거고요.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변수에 넣고자 했던 값 넣어준 거고 그 다음 A라는 녀석이 또 받아야 될 값 넣어줘야 될 값 넣어준 거고 그 다음에 B라는 녀석이 넣어줘야 될 값 넣어준 거고 이렇게 완료를 하게 되면 값은 서로 완벽하게 바뀌어서 출력,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겠죠. 가장 기본적인 변수 수합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변수를 이런 식으로 서로 값을 바꿔가면서 사용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고요. 상황에 따라 그냥 물리적인 데이터를 갈아 끼우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경우는 천차만별이니까. 자, 이렇게 두 가지 문제를 좀 풀어봤습니다. 이게 문제를 완만하게 해결하신 분들은 잘 하셨고 만약에 해결이 안 됐다, 난 좀 어려웠다, 생각이 안 났다 하시는 분들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기초적인 문법을 배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풀어나갈 때 이런 프로세스나 흐름을 생각하는 능력은 지금 당장보다는 앞으로가 더 발전될 거예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는 능력이고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렸던 코드.org 혹은 코드업 혹은 뭐 프로그래머스 이런 데서 문제 다양하게 풀어보시면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경험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방금 풀었던 문제에 대한 정답은 제가 수업 페이지에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공유해 드렸고요. 이번에는 아예 새로운 개념을 좀 배워볼 거예요. 이제 변수 잠깐 끝났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뭐 지역 변수다, 전역 변수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다른 변수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 전까지는 일단 기본적인 변수는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그리고 변수가 마무리가 됐다고 앞으로 변수를 안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배운 개념들은 앞으로 계속 누적되는 거예요. 활용해 나가면서 갈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제가 적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이 제가 작성한 코드 이거 안 따라 적으셔도 됩니다. 그냥 화면 보셔도 돼요. 자, 이 코드를 그대로 실행하면 콘솔에 어떤 결과가 나오죠? 네, 이건 그냥 성인이라는 글자와 미성년자라는 글자가 출력이 되겠죠? 좀 더 디테일하게 봐보자면 성인,
나오고, 줄 바꾼 다음에 미성년자 나오고, 그다음 줄 바꾼 상태에서 종료가 될 것이고, 마지막에 우리 공백까지 나오겠죠? 이 공백은 이 콘솔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출력의 결과랑은 다른, 자, 그렇게 예상할 수 있어요. 실행 안 해봐도 이거는 뻔히 보이죠?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제가 age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 변수는 어떤 목적으로 만든 걸까요? 나이를 표현하기 위한, 나이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변수로서 제가 만들었다라고 예상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 나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에 따라서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출력값을 보여주고 싶은 상황이에요. 지금 15라는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코드를 적었는데 이러면 성인이에요,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울 문법을 활용해서 얘가 15, 미성년자에 해당을 하니까 성인이라는 출력의 결과는 나오지 않고 미성년자만 콘솔에 출력될 수 있게끔 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배우실 개념은 문법은 자바에서 이제 조건문에 해당을 해요. 자, 조건문, 뭔가 조건문이라고 하는 이 글자 자체가 주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조건. 조건이라는 건 뭐예요? 뭔가를 수행할 때 걸려있는 제약사항 같은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 조건문은 그렇습니다. 모든 언어 공통이고요. 이 조건문은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만 코드를 실행하게끔 해주는 문법입니다. 그냥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만. 그럼 지금 우리가 하려고 했던 상황이랑 딱 들어맞죠? age가 가지고 있는 값에 따라서 이게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이걸 조건으로 두겠다라는 거예요. 이 age가 가진 변수의 값을 성인 조건으로 따져서 이게 성인이 맞아? 아니면 성인이 아니야? 라는 거를 따져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인이냐 미성년자냐 둘 중에 하나의 출력값만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건데, 자, 자바에서의 조건문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 문법이 if예요. if. 이제 다른 언어 배워보신 분들은 똑같을 거예요. 다른 언어도 동일하게 if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을 합니다. 자바도 마찬가지로 if라고 하는 조건문이 존재를 해요. 자, 이 if 영어 단어로서 생각을 했을 때 얘가 가지고 있는 뜻은 만약이죠, 만약. 만약에 뭐뭐 한다면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 만약에 뭐뭐 한다면 이라는 이 말이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라는 말과 어떻게 보면 같은 결이죠. 만약에 뭐뭐 한다면 코드를 실행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적었다고 했을 때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if는 이 역할을 수행해 줘요. 그래서 if를 어떻게 사용을 하냐, 자, if 써주고요. 서괄호를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중괄호를 열고 닫습니다. 이게 자바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if 조건문의 문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우리 이제 가독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줄바꿈이나 들여쓰기 잘 해줘야 되는데 들여쓰기에 해당하는 중괄호가 나왔네요. 그렇죠? 이 중괄호는 당연히 줄바꿈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안 해준다고 기능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자, 그리고 이거는 선택이긴 한데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여러분들 나중에 툴이 바뀌고 나면은 알아서 이렇게 줄이나 이런 형태를 맞춰주는 방식이 될 건데 그때도 이렇게 맞춰줄 거니까 if 키워드, 시스템 키워드가 하나 나왔고 초괄호 띄어쓰기를 하나 구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중괄호 전에 띄어쓰기 하나 더. 이렇게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가독성이 좋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역할을 좀 알아볼까요? 자, 여기 적혀있는 if라는 녀석은 이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했죠. 자바에서 조건문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문법으로 정의되어 있는 키워드예요. 앞으로 제가 뭐 시스템 키워드다 혹은 글씨가 좀 이상해도 이해해주세요. 마우스로 쓰는 거 힘듭니다. 이렇게 시스템 키워드다 라고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예약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둘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바에는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는 예약어가 좀 더 맞는 표현인데요. 이미 기능이 예약되어 있는 단어다라고 해서 우리가 예약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예약어로는 문법적인 내용들이 정의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정의되어 있는 것들도 있어요.
어쨌든 이 if라는 녀석은 자바가 이미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얘를 사용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조건문 쓸 거야 라고 시작을 한 거예요. if 만약에 뭐뭐 한다면 이라는 조건문을 사용할 거야 해준 거고, 이 소괄호 부분, 이 부분에는 실제로 조건을 입력하는 부분이 됩니다. 이 소괄호 안쪽에는 우리가 이 if문 조건문을 사용할 때 따져볼 조건을 실제로 입력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현재 이 코드 상황에서 하고 싶었던 건 age의 값에 따라서 성인이냐 미성년자이냐를 따져보고 싶은 거였으니까, 이걸 조건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age라는 변수가 가진 값이 20보다 크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라는 겁니다. 19보다 크냐 이렇게 가죠. 자, 자바에는 논리형 데이터로 true 아니면 false라고 하는 값이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명제 같은 느낌이라고 했었고, 참과 거짓 얘기를 했었죠. 자, 조건이라고 하는 건 조건식에 대해서 연산을 완료했을 때 어떠한 데이터 값이 남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1 더하기 2를 하면 이거는 값이죠. 3이라는 값이 남죠. 자바에서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물론 이렇게 쓸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 더하기 2는 3과 같다. 맞죠? 근데 이 수식을 모두 다 연산하면 이 결과는 뭐가 나와요? true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거는 그냥 자바로 표현하지 말고 수학으로 표현했을 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반면에 뭐 1과 1은 같다. 이걸 자바처럼 이렇게. 그럼 이 결과는 뭐 나와요? 네, 이건 이제 true, false 이런 식으로 논리값으로 나타나게 된다 라는 건데, 지금 이 자리에 사용된 이 녀석도 비교 연산, 이 논리 연산을 통해서 age의 값 지금 현재 15죠. 얘가 15예요. 19보다 크대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그럼 이 조건문을 수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일 때 age가 19보다 큰 경우면 성인에 해당하는 경우니까 우리가 실제로 조건이 참일 때 실행하고자 하는 녀석을 이 안쪽으로 위치를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완성된 상태를 가지고 한 번 더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age라는 변수는 15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나 이제 조건문 쓸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바한테. 그리고 나서 조건 age라는 변수가 가진 값이 19보다 크냐를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 현재 거짓 상태죠. 이 명제 조건은 거짓이에요.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조건식의 결과가 거짓일 때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는 실행하지 않는다. 자, 그럼 반대로 이 녀석이 25로 바뀌면 이 조건은 맞는 말이죠. 25는 19보다 크니까, 그럼 얘는 결과가 참이 되니까 그때는 이 중괄호 안쪽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건문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코드 그대로 실행했을 때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자, 지금 이 코드 같은 경우는 age가 25니까 얘가 25가 들어오게 되면 치환이 된다 그랬죠. 치환이 되면 연산의 결과, 이 결과 참이니까 true가 이 자리에 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true면 얘를 실행해요. 그럼 성인 출력될 거고요. 출력이 되고 나서 그 다음 코드가 없어요. 그죠? 코드가 없으면 얘는 그냥 중괄호를 빠져나옵니다. 나오면 그 다음으로 만난 코드가 이 녀석이에요. 그래서 성인과 미성년자 둘 다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만약에 아까처럼 이 조건이 거짓인 상태였다라고 하면 성인은 출력이 안 되고요. 미성년자만 출력이 됩니다. 차이를 눈으로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개념을 활용해서 얘도 조건을 걸어줘 볼게요. 만약에 age라는 녀석이 가진 값이 20보다 작다면 그때는 미성년자라는 녀석을 출력할 거야. 자, 우리가 방금 배웠던 if라는 조건문을 하나 또 활용했을 뿐인 거죠. 자, 이러면 이 코드 실행한 결과는 미성년자만 나오게 될 거고요. 그죠? 이렇게 얘를 값을 성인으로 바꾼 다음에 실행하면 얘는 성인만 나오게 되겠죠.
자,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문. 자, 지금까지의 내용은 사실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그냥 이 키워드라는 걸 새로 알았고요. 조건식을 사용하는 부분, 파트를 우리가 체크를 했고, 중괄호 안쪽의 내용이 실행이 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 이 내용이었어요. 자,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이거는 메모장으로 가서 여기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코드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코드를 실행하면 컴퓨터는 연산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제가 컴퓨터 연산의 순서를 그대로 눈으로 따라가면서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일단 이거는 컴퓨터가 그냥 age라는 공간 하나 만들어지고 25라는 값이 들어가는 이 과정은 컴퓨터가 그냥 알아서 해요. 특별한 연산이 아니에요. 대입 연산이긴 하지만 그냥 age라는 공간 하나 만들어내서 이 안에 25를 갖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컴퓨터는 뭔가 코드를 실행할 때 변수가 사용되면 값으로 치환을 먼저 한다라고 했어요. age,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값이 얼마라고요? 25. 값으로 활용이 됐으니까 치환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얘는 이 연산을 수행합니다. 치환이 먼저예요. 그리고 연산을 수행해요. 그럼 25가 19보다 크다 이 말은 맞는 말이죠? 그럼 이 자리에 얘는 이 연산의 결과인 true, 맞는 말이야 라는 결과를 남겨요.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이 조건식이 참이면 중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실행할 거야 라고 우리가 개념을 이해했지만 사실 원칙적으로는 이 if라는 조건문 안에 조건식 부분에 true가 남아야만 얘를 실행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true가 남을지 false가 남을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건식을 보면서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코드를 읽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컴퓨터는 이렇게 써놓으면 얘가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age가 얼마를 갖고 있는지도 얘는 모르고요. 컴퓨터는 직접 연산이 들어가 봐야 압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이 조건을 무조건 실행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이 코드를 봤을 때 개념을 이제 좀 이해를 하고 나면 이건 안 되겠네. 이건 참이니까 되겠네. 이건 참이 아니니까 안 되겠네. 우리가 실제로 실행해보지 않아도 결과를 예상할 수 있죠. 근데 컴퓨터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여기로 와가지고 이 결과를 만들어 놓고 성인이라는 출력문을 실제로 실행을 하고요. 실행한 뒤에 다음 코드가 없으니까 중괄호를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조건을 또 만나요. 그리고 이 조건식을 또 연산을 해야 돼요. 컴퓨터는. 예, 25 치환하고요. 이 결과가 틀린 말이구나. 이 자리에 false를 남깁니다. 그럼 false가 남았기 때문에 얘는 이 조건을 수행하지 않을 거야. 이 중괄호 안쪽에 이 내용을 수행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고 코드는 또 빠져나와요. 그리고 다음에 코드가 지금 없죠, 밑에. 그래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컴퓨터는 연산을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지금 이걸 왜 강조를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지금 성인인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 조건을 딱 나눴죠. 이거는 완벽하게 반으로 딱 가를 수 있는 거잖아요. 성인 아니면 미성년자죠. 둘 다 만족할 수 있나요? 없죠. 우리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 조건이 만약에 참이면 얘는 당연히 거짓이야 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코드를 실행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데 컴퓨터는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계셔야 그 이후에 실제로 개발을 진행할 때 도움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듭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연산의 순서 그리고 이 자리에 연산의 결과를 남긴다라는 거 그 결과가 true일 때만 이 중괄호 안쪽을 실행한다라는 거 이 연산의 결과가 false면 애초에 이 코드는 실행하지 않고 빠져나간다라는 거 일단은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 조건문이었고요. 조건문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 내용들은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